얼마 전 영상에서 일본의 스가 총리가 연임을 거부하고 총리직을 내려놓으면서 독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여러 유튜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현재 일본이 독도를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언젠가는 가라앉아 세계 지도에서 지워질지도 모르는 열도라는 열등감에 갇힌 일본은 영토의 하역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마네 현이 독도를 두고 마음대로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도 아무런 제지나 막으려는 행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그런 일본에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독도 점령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한 한국군이 일본의 독도 침공에 대비한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점령 시나리오와 한국의 독도 수호 시나리오가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우리 군은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군의 대응 전력을 명시한 내부 문건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의 독도 침공을 구체적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죠. 이 사실을 보고받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담당자에게 이 문건이 실제로 작전 계획과 관련되어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이는 단순히 내부 참고 자료라면서 실제 작전 계획과는 관련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자위대 출신의 무기 연구가가 2012년에 기고한 가상의 독도 침공 상황을 참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문건이 작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최신형 전략자산의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국회에 제출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독도를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최신 전략자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그간 한일 관계에 있어서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즉 일본이라는 적을 명시한 구체적인 군사적 시나리오가 등장했다는 것은 외교 관례상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죠. 한국군이 매년 실시하는 독도 방어 훈련조차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훈련 목적에 일본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 즉 군 당국이 일본을 적으로 상정하고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됐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 보도가 전해지자마자 일본 정부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여전히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높아진다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케시마와 관련해 일본이 군사 위협을 높인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발을 뺐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한국군이 내부적으로 일본을 적으로 상정한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서 뼈아픈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건의 제목을 자위대 독도 탈환 작전 시나리오라고 붙였는데 무언가를 탈환한다는 것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독도가 원래 일본 것이었냐는 후폭풍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집요한 성격을 가진 일본이 언제든 이런 사소한 것을 빌미로 꼬투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독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주의해야 합니다. 각설하고 시선을 2006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6년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사상 최악이었던 해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해 4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는 동해바다 해저 지명을 국제수로기구 IHO에 등재하겠다고 밝혔죠. 해저 지형에 한국어 지명을 지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전해지자마자 일본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급기야는 당시 관방장관이던 아베 신조는 고이즈미 총리의 재가를 받고는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겠다며 독도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압박해왔죠. 즉 우리 수역 내에서 한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의 탐사선이 독도로 접근하면 반드시 처참하게 깨부술 것을 지시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해경은 동해항에서 대기 중이던 삼봉호 등을 독도로 출항시켰고 일본은 이에 대비해 전함 20척과 해상자위대 병력 4,000명을 독도와 가까운 마이즈루항 앞바다에 집결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하늘 간 무력 충돌은 미친 짓이라며 양국을 압박하는 바람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진 않았었는데요. 결국 탐사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일본에서 독도를 군사화 결부짓기 시작합니다. 하늘 간 무력 충돌로 비화될 뻔했던 독도 탐사선 출항을 지시했던 아베 신조가 5개월 뒤 총리로 취임하면서 시작됐죠. 아베 총리 취임 이후부터 일본 내에서는 독도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독도를 침공하는 등의 군사적인 시나리오도 그에 포함되죠.
독도와 관련된 군사적 시나리오 두 편이 있습니다. 군사 전문지 군사 연구에 기고된 일본 자위대 출신의 다카이 미소의 2009년 시나리오와 자위대 출신의 무기 연구가 마타카 사토시의 2012년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12년에 기고된 마타카 사토시의 독도 포폭격 작전은 가능한가라는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무기 전문가로 불리는 그는 한국과 일본이 이 작은 섬을 두고 지독한 상황에 빠졌다고 강조하며 독도 공격 계획은 군사 문해안의 황당무계한 공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독도와 관련된 부대 배치 등 국방체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이 시나리오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우선 자위대는 1단계로 독도 상륙작전을 위한 사이버전을 통해 독도 봉쇄를 주장하고 주력부대 상륙 전에 선발진을 독도의 동쪽으로 상륙시킵니다. 2단계로 이지스함 한 척과 잠수함, F-15 등의 전투기와 조기경보 통제기, 전자정보 수집기 등을 동원해 바다와 하늘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일본이 자랑하는 8,900톤 오스미급 전차 상륙함, 치누쿠 수송 헬기, 공기 부양정 등을 투입해 독도의 동쪽 섬에 2개 소대를 침투해 최종적으로 점령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보트를 이용해 별도로 1개 소대를 독도의 서쪽 섬에 자리한 주민 숙소 등에도 상륙시키자는 방안도 담겨있죠. 우리 군이 2020년에 작성한 대응 시나리오가 바로 이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F-15K와 F계열 전투기와 이지스함 등 일본의 독도 침공 작전에 필요한 무기들을 등장시켰는데 이 문건에 처음으로 현무 미사일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탄도미사일 현무라고 지칭했죠. 이 현무의 등장은 2009년 다카이 미소가 말했던 것처럼 굳이 대마도를 강습한다거나 독도와 대마도를 교환한다거나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독도를 침공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한국이 보유한 순항미사일로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탄도미사일로 불바다를 만들어버리는, 즉 미사일 샤워를 시켜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정확히 수량이 파악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유도탄 사령부는 근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포함 총 6,000발의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중 현무 미사일이 2,000발입니다. 일본은 훌륭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이지스함 등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적 개념을 달리했습니다. 국방백서에 정의한 주적은 이제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적은 일본이 될 수도, 중국이 될 수도, 러시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적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국가들이 생깁니다. 바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북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이죠.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고슴도치 전략이란 한국은 누군가를 먼저 공격하거나 침공하지 않지만 만약 한국을 먼저 공격한다면 필패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가진 모든 무기를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순하디순한 고슴도치지만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강력한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이런 고슴도치가 되겠다는 것이죠. 한국이 쏟아부을 수 있는 무기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현무 미사일을 필두로 하는 미사일 전력입니다. 그중 현무2 탄도미사일은 무서운 미사일입니다. 한국은 미사일 전력을 구분할 때 숫자를 붙이는데 현무 뒤에 2가 붙을 때는 탄도미사일, 3이 붙으면 순항미사일입니다. 그중 현무2의 ABC는 각각 사거리 300km, 500km, 800km를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이 현무2 탄도미사일이 가진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격 회피 기능이라는 변칙 비행이 가능한 것이죠. 탄도미사일은 하늘로 쏘아 올린 후 정점을 찍고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급격히 하강합니다. 그런데 현무2는 정점에서 하락하다 다시 상승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이지스함이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는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려면 그보다 몇 배는 빠른 속도를 갖춘 미사일이어야 하고 하강 경로를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슈퍼컴퓨터 수준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이 독도를 침공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한국이 이를 저지해 일본 열도에 미사일 샤워를 계획한다면 현무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까지 800km로 제한하던 미사일 사거리가 완전히 풀리면서 1000km든 10,000km든 기술력만 받침되면 얼마든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죠. 포항에서 도쿄의 거리가 고작 92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가진 현무2C를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얼마든지 일본에 미사일 샤워를 시켜줄 수 있죠. 물론 그 전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중재가 있기는 하겠지만 언제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독도만을 목표로 앞만 보고 전진하는 과감함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독도라는 작은 섬과 일본 열도라는 거대한 섬을 바꾸는 무모한 결정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열도가 불바다가 될 것을 뻔히 아는데 굳이 저런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